큰 바구니에 낀 한국이 대체 어떻게 버티냐고요? 외국인들이 입국하자마자 매번 묻는 말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 해보신 생각 아닌가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거 아닌가 싶으셨겠죠.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러 모두 우리나라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눈치를 봅니다. 대체 왜일까요? 대다수가 모르는 두 개의 방패가 있거든요. 다만 아쉽게도 이 방패들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강대국들이 쩔쩔매는 진짜 이유와 이 기한이 끝난 뒤 들이닥칠 소름 끼치는 미래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패부터 보시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디램 메모리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폰에도 노트북에도 서버에도 콕 박혀 있죠. 삼성과 하이닉스를 합친 이 시장 점유율이 무려 약 67%입니다. 세상에 도는 셋 중 둘은 우리 거란 소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입니다. 챗GPT 돌리고 인공지능 학습시키려면 엔비디아 칩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칩 속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있죠. 초고속 메모리인 HBM입니다. 하이닉스 혼자 53%, 우리 기업 다 합치면 최대 89%까지 먹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줄을 우리가 쥐셈입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고요. 한 강대국이 우릴 때리려 칼을 뽑았다고 칩시다. 내리치려는 순간 제 발등부터 찍게 됩니다. 우리 반도체가 막히면 당장 제 나라 폰 공장이 서고 서버가 꺼지며 인공지능 개발까지 다 멈추니까요. 때린 놈이 먼저 쓰러지는 구조입니다. 반도체가 다가 아닙니다. 바다로 가보시죠. 가스를 영하 160이 도로 얼려나르는 배가 있습니다. LNG 운반선이죠. 이걸 짓는 건 초고난도 기술입니다. 용접 한번 삐끗하면 배 전체가 날아가니까요. 그런데 한국 점유율이 약 63%, 거의 독점입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끊었습니다. 그 대신 미국과 카타르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오기 시작했죠. 그걸 실어 나를 배가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 배 없으면 유럽은 겨울에 다 얼어 죽습니다. 유럽인들의 온기가 한국 조선소 손에 달린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볼까요? LG엔솔, SDI, SK온까지 국내 배터리 3사가 중국 밴 글로벌 시장을 꽉 잡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있죠. 전기차 사면 돈 보태주는 법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 국산 배터리를 써야 합니다. 테슬라도 GM도 포드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 거 안 쓰면 돈 못 받습니다. 미국 전기차판의 절반이 우리한테 목줄 잡힌 겁니다.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올레드 시장 우리 점유율은 83.7%, 낸드 플래시도 삼성과 SK 합쳐 52%입니다. 아이폰도 갤럭시도 중국 스마트폰 화면도 죄다 우리 패널을 씁니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방산입니다. K9 자주포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52에서 70% 사이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무기 사기 전에 한국 무기부터 기웃거리는 세상이 온 겁니다. 폴란드, 한나라와의 계약만 34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차 1000대, 자주포 670두문, 경전투기 48대에 다연장 로켓까지 싹 쓸어갔죠. 2022년 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이쯤 되면 슬슬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글쎄, 서류상으로는 대단한데 정말 먹힐까? 잘 먹힙니다. 이미 실정 검증도 2번이나 끝냈거든요. 2019년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죠. 불산,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까지 반도체 뼈대를 이루는 3대 소재를 막아버렸습니다. 일본은 기세등등했죠. 한국이 금방 무릎 꿇을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헛다리 짚었습니다. 우린 국산화로 돌파했고 일본 소재사들은 노다지 시장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2017년엔 중국이 나섰습니다. 사드 배치 보복이라며 한한령을 내리고 롯데마트를 쫓아냈으며 유커발길도 끊어버렸죠. 정작 중국 정보기술 기업들이 우리 부품 없이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결국 제풀에 지쳐 슬그머니 빗장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나가 떨어진 겁니다. 이 2번의 사건이 강대국들의 새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국 건드려봐야 피만 본다. 방패는 빈말이 아닙니다. 겪어보고 뼈저리게 느낀 현실이죠. 이 강력한 산업 방패의 위력은 충분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백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럼 이것만 깨부수면 한국이 무너질까요? 그럴 리가요. 제조업이 아무리
탄탄해도 지정학적으로 고립되면 순식간에 고사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해도 뿌리가 흔들리면 끝장입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18세기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3차례나 땅을 찢겼고 아예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지금 포화를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같은 처지입니다. 틈새에 낀 나라들의 비극적인 결말은 대개 이렇습니다.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멀쩡할까요? 우리에겐 또 다른 강력한 보루가 버티고 있어서입니다. 바로 지정학 방패입니다. 한반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서쪽엔 중국, 동쪽엔 일본, 북쪽엔 러시아가 있고 태평양 너머엔 미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세계 4대 강국의 이권이 이 좁은 땅바닥에서 한데 맞붙는 형국입니다. 지구상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악조건은 드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지옥 같은 위치가 철벽 방패를 만들어냈습니다. 각 강대국 처지에서 한국이 대체 어떤 존재인지 낱낱이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의 한국은 동아시아 최전방의 군사 요새입니다. 주한미군만 28,500명에 달하죠. 숫자만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기지는 미국이 해외에 지은 군사기지 중에서 단연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안에 상주하는 인원만 약 4만 명이나 되죠. 학교, 병원, 쇼핑몰까지 다 갖춰서 웬만한 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들어선 꼴입니다. 미국이 왜 이런 거대 기지를 한국에 박아뒀을까요? 우리 전선이 뚫리면 도미노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밀리면 일본이 흔들리고 일본이 흔들리면 대만이 위험해집니다. 대만이 무너지면 필리핀까지 도미노처럼 싹 넘어갑니다. 한국에서 시작해 일본, 대만, 필리핀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죠. 이게 바로 미국이 중국을 틀어막는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빠지면 방어선 전체가 붕괴합니다. 미국으로선 한국을 잃는 순간 태평양 서쪽 절반을 통째로 내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아주 가시 같은 존재일 겁니다. 코앞에 미군의 세계 최대 기지가 알박기를 해두었으니 속이 터질 수밖에요. 그러면서도 중국의 한국은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2024년 중국이 우리에게 사간 반도체만 466억 달러어치입니다. 단일 시장으로는 단연 1위죠.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골드만삭스 추정치로 고작 14% 수준입니다. 나머지 86%를 밖에서 사와야 하는데 그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를 쥐어짜서 완전히 미국 쪽으로 밀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기술 기업들의 도품줄부터 당장 끊깁니다. 화웨이, 샤오미, 바이두도 우리 칩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에서는 으르렁대도 결국 뒤로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사드 사태 때 아주 뼈저리게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일본 속내는 한층 더 복잡합니다. 겉보기엔 늘 삐걱거리는 한일 관계죠. 역사로 치받고 독도로 싸우고 수출 규제까지 날렸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속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이 쓰러지면 그 다음 타자가 누구인지 일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지면 일본이 북한, 중국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은 한국이 최전방에서 총바지를 해주는 셈이죠. 겉으론 으르렁대도 속으론 한국이 버텨주길 누구보다 바라는 나라.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러시아도 맘대로 못 움직입니다. 러시아의 한국은 극동지역을 개발할 노다지 파트너이자 방산시장의 강력한 적수입니다. 한국과 척을 지는 순간 러시아의 동쪽 숨구멍은 콩 막힙니다. 시베리아 자원을 받아줄 큰 손 하나를 잃는 꼴이니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북한마저도 한국이 공중분해되는 걸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뜻밖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북한 경제는 사실상 중국 손아귀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교역의 대부분을 중국에 기대고 있죠. 그럼 북한이 중국의 거센 압박을 견뎌내는 무기가 바로 한국이라는 존재입니다. 남북 간의 팽팽한 긴장을 지렛대 삼아 중국한테서 단물을 빨아먹는 식이죠. 한국이 없어지면 이 버팀목도 날아갑니다. 북한은 고스란히 중국 품에 안겨야 하죠. 그러니 북한에도 한국은 죽어도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인 겁니다. 판을 짜보면 대강 이렇습니다. 4대 강국이 동서남북에서 한국을 제각각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서쪽, 중국은 동쪽, 일본은 남쪽, 러시아는 북쪽에서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균형을 깨고 한국을 확 채가려 하면 판 전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방에서 팽팽하게 당기는 힘이 0점에 수렴하는 바로 그 자리. 그곳이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노른자위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함부로 손을 못 대죠. 그래서 폴란드나 우크라이나와 우리의 사정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들 틈새에 낀 신세였지만 앞선 나라들엔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 방패입니다. 돈줄로도 못 건드리고 군사력으로도 못 건드리는 톱니바퀴 구조. 한국은 이 이중 철갑을 단단히 두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가 왜 안전지대인지 단박에 감이 오셨을 겁니다. 돈줄과 목줄이 모두 묶여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어떤 강국도 우리를 쉽게 넘보지 못하겠죠. 사방이 꽁꽁 묶인 이 이중 방패가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탱하고 있다는 점 이제 확실히 와닿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방금까진 저들이 우릴 못 때린다는 소리였죠? 이제부터는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강대국들이 이제는 한국을 악착같이 지켜내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못 건드리는 것과 지켜내야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저들이 더 큰 타격을 입는 먹이사슬이 짜인 겁니다.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우리를 보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미국은 지금 칩스법이라는 족쇄를 채워 반도체 패권을 제 나라 영토로 끌고 가려 안달입니다. 삼성엔 텍사스, 하이닉스엔 인디애나에 공장을 올리라며 다그치죠. 겉만 보면 미국 뜻대로 굴러가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딴판입니다. 우리 기업을 너무 막무가내로 윽박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중국품으로 확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 즉시 미국의 반도체 봉쇄 전략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니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쥐고 흔들지 못합니다. 요즘 흘러가는 꼴을 보면 딱 견적이 나옵니다. 삼성은 텍사스에 둥지를 틀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에 털을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국 현지 공장 라인도 고스란히 굴리고 있죠. 양다리를 야무지게 걸친 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든든한 협상력입니다. 한쪽에 올인하지 않기에 양쪽 모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중국 역시 딜레마에 빠진 건 매한 가지입니다. 중국이 요즘 들어 자원 줄기를 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히토류 수출을 묶고 갈륨을 제한하며 요소수까지 볼모로 삼고 있죠. 대단한 무기라도 쥐양 기세를 부리지만 더는 못 나아갑니다. 우리 반도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순간 중국제 가전기술 산업부터 숨이 넘어갑니다. 그 잘난 화웨이조차도 삼성과 하이닉스의 초고속 메모리를 무더기로 받아다 쓰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자기 목줄을 끊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숫자로 대입해보면 더 극명해집니다. 2024년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액은 466억 달러, 중국의 자금률은 고작 14%입니다. 나머지 86% 대부분을 우리에게서 채워넣고 있죠. 반대로 우리 역시 중국의 덜미가 잡혀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원료인 실리콘의 75%, 게르마늄의 74%를 중국 수입에 목매고 있으니까요. 서로가 서로의 급소를 움켜쥔 형국이라 어느 한쪽도 선뜻 이 끈을 잘라내지 못합니다. 이런 공생 관계가 비단 강대국 사이에만 흐르는 게 아닙니다. 베트남을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베트남 사업장 한 곳에만 직원이 무려 8만 7천 명입니다. 삼성이 내는 매출이 베트남 국내 총생산의 약 13%에 달하죠. 한 국가 경제의 8분의 1이 한국 대기업 하나에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베트남의 삼성은 단순히 먼 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제 살점이나 다름없죠. 미국 안방 정치까지 우리에게 엮여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거대 공장을 짓고 있는데 조지아는 공화당 텃밭입니다. LG엔솔 역시 미국 전역에 배터리 공장을 올리는 중이죠. 이 공장들은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처럼 불립니다. 우리 기업들이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대통령의 표바친 지역 일자리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백악관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방산 분야는 한술 더 뜹니다. 앞서 말씀드린 폴란드와의 34조 원짜리 계약이 끝이 아닙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까지 줄줄이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있죠. 나토 동맹국들의 무기고에 한국 무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기준으로 나토 국가 대상 무기 수출 점유율은 6.5% 공동 2위입니다. 나토 군사력의 뼈대 일부분이 한국산으로 채워지는 셈입니다. 이 단단한 성벽이 하루아침에 쌓인 건 아닙니다. 1983년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반도체 선언을 했을 때
일본 NHK는 비웃듯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해낼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면서요. 기술, 자본, 인재, 시장, 인프라까지 싹 다 없다고 깎아내렸죠. 40년이 흐른 지금 그 5가지를 모두 쥐고 흔드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국내 총생산 대비 약 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 2위를 다툽니다. 2026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도 전년보다 19.3%나 대폭 늘렸죠. 방패의 두께를 끊임없이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판세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산업이라는 방패와 지정학이라는 방패, 이 둘은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서로를 단단히 지탱해주는 자물쇠를 완성했습니다. 기술이 강하니 땅의 가치가 뛰고 땅의 가치가 귀하니 기술이 보호받는 선순환입니다. 억지로 풀려고 들수록 오히려 더 꽉 조이는 덫입니다. 강대국들이 발을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는 이유이자 한국이 가진 진짜 방패의 정체입니다.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자물쇠 구조가 과연 말뿐인 얘기일까요? 구체적인 수치로 짚어보겠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가상 시나리오를 돌려봤습니다. 한반도에 전쟁 같은 위기가 터지면 첫 해에 전 세계 경제가 입을 타격은 자그마치 4조 달러입니다. 세계 국내 총생산의 3.9%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죠. 이 규모가 체감되지 않으신다면 비교할 만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지구촌을 덮쳤을 때 그해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은 3.1% 고꾸라졌습니다. 온 세상이 멈추고 공장문을 닫고 비행길이 막혔던 그 악몽 같던 대충격보다 한반도의 위기가 안길 파급력이 훨씬 더 큽니다. 3.1%대의 3.2%입니다. 하나가 멈춰서면 팬데믹을 넘어서는 재앙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구조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마주하는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강남의 마천루, 인천공항을 뜨는 여객기, 평택 반도체 단지의 밤을 밝히는 불빛들. 그건 단순한 일상이 아닙니다. 세계가 우리나라에 볼모로 잡혀 있다는 강력한 연대 보증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취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이 든든한 방패 역시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복병은 중국의 매서운 추격입니다. 중국 반도체 제조사 SMIC가 7나노 칩 생산에 성공했고 메모리 제조사 YNTC도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디스플레이 판도는 이미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중소형 올레드 시장에서 우리 점유율이 56%에서 16%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위에 있어도 10년, 20년 뒤까지 격차를 유지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아킬레스건은 인구입니다. 2025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명으로 OECD 꼴찌입니다. 한 세대 뒤엔 인구가 급감합니다. 반도체 라인을 지킬 엔지니어가 메마르고 조선소에서 불꽃을 튀길 기술자가 사라진다면 이 방패가 버텨낼까요? 일꾼이 없으면 방패도 껍데기일 뿐입니다. 세 번째 그늘은 안에서부터 새어나가는 원천 기술입니다. 삼성은 텍사스,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최첨단 생산 기지를 올리는 중입니다. 미국의 거센 입김 탓이죠. 방패가 재구실을 하려면 진짜 핵심 시설은 국내 본토를 지켜야 합니다. 공장이 바다를 건너가면 방패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 패권이 미국 소나기에 쥐어지는 모양새죠. 여기서 잠시 한 걸음 물러나 흘러온 길을 곱씹어 봅시다. 이 방패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50년 세월 동안 한 땀 한 땀 겹겹이 쌓아 올린 결실입니다. 70년대 중화학공업의 최전선에서 밤낮 없이 기계를 돌렸던 노동자들, 외환위기 당시 하룻밤 새 길거리로 내몰리고도 기어이 다시 일어섰던 국민들, 24시간 불을 밝히며 반도체 공장을 사수하는 엔지니어들, 영하 20도 칼바람을 맞으며 도크 철판 위에서 불꽃을 피우는 용접공들, 그 수많은 손길에 땀방울이 거듭 쌓여 지금의 철벽 방패를 완성한 겁니다.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대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해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결코 약소국이 아닙니다. 단지 작아 보일 뿐이죠. 강대국들이 한국 눈치를 살피며 눈치 싸움을 벌이는 판도가 이미 굳어졌습니다. 당장 내일 출근길에 삼성 로고와 마주치거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현대차가 옆을 스쳐 지나갈 때 평택 반도체 단지의 눈부신 야경을 볼 때 말입니다. 저게 단순한 대기업 빌딩이 아니라 우리 국경을 지키는 방패구나. 우리가 매일 묵묵히 일터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이 거대한 방패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한 번쯤 그런 자부심을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가 30년 뒤, 50년 뒤에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한국이 직면한 진짜 내부의 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매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더 깊이 있는 다음 에피소드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